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청년 1인 가구를 돕는 대출제도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한파 속에서도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두부 찌꺼기로 끼니를 해결하는 주민이 갈수록 느는데도 북한 당국은 머리 길이와 혼전 동거까지 단속한다고 합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주제입니다. 흉악한 강도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공개를 한 건 사실상 처음 사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도살인범 양정렬 신상 정보가 12일 공개됐습니다. 생면부지의 동갑 남성을 살해를 했고요.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네. 수사 단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이제 첫 사례입니다. 앞서 대구지검이라고 말씀드렸고 30일간 이 피의자 신상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가 됩니다. 상당한 이제 경각심도 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구속 중에 찍은 머그샷, 이름, 나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죠? 피의자 이의 없음도 확인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반드시 피의자에게 물어봐서 공개해도 물론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확인을 받고서 최초로 이제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이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는 이게 피의자나 범인이거나 엄격한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그다음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리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의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성명과 나이 등의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실행에서는 공개 5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경우는 본인이 신상 공개 결정에 이가 없다 네. 진술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양정렬이라는 이 범인이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네, 이 범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살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커진 문제는 뭐냐면 바로 시신의 지문을 가지고서 대출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6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더 흉악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수사 단계에서도 바로 신상이 공개된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는요, 법무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새로운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시행령은 이제 과거와 뭐가 다르냐면, 우선 대상 범죄가 과거에는 특정 강력 범죄하고 성폭력 범죄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포함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 강제 촬영 여부인데요. 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과거에는 이른바 머그샷,
우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거 촬영할 수가 없었는데 이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이것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머그샷의 강제 촬영 부분은 본인의 동의 여부는 굉장히 과거에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보통 옛날에 보면 너무 오래된 사진을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무슨 뭐 학교 다닐 때 사진. 예, 그래서 네. 체포될 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져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30일 공개 결정한 날로부터 전후에 30일 안에 촬영된 말하자면 최근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범죄들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이번에 정부는 확대를 했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악질 범죄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화치사상, 그다음에 중상해, 특수상해,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말 뭐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사회 약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조직과 또 마약 범죄, 조직 범죄죠. 마약 범죄도 포함이 됩니다. 피고인도 신상 정보가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또한 이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살해범 김래아, 네. 그리고 모녀 살해범 박하선 다 해당되는 박학선, 네. 박학선 다 해당됩니다.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최성우, 그리고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이 이런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고 듣기만 해도 끔찍한 범죄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배 소장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런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이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각심이죠. 그래야만 실제로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환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수사 단계 피의자의 신원 정보 공개 이번에 그게 거의 첫 사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란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제 우리가 그 범죄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꼼꼼 이렇게 국민이 다 그 분노하고 이런 사건인데도 그 공개가 안 될 때 이런 것이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큰 방향은 확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논리는 역시 국민의 알 권리죠. 그러나 한편으로 과연 이렇게 공개했을 때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효과가 별로 없다. 네. 이런 실증적 연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공개를 하면 그러면 범죄가 더 늘어나냐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속에서 결국 가치의 문제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큰 방향으로 가되 이것이 과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 중대한 것이냐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뜨거운 쟁점이지만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이번에는 피의자 단계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됐다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를 좀 돌아볼까요? 스타, 정치인 등 유명인들도 머그샷이 공개돼 왔습니다. 미국이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범죄 앞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엄벌주의.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닌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 머그샷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보도 가치가 있는 강력범의 얼굴은 실명 보도를 합니다. 영국은요. 기소 전에 나이 또 거주 지역을 공개하고 기소 후에는 실명 공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도 공개가 됐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렇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아마 비슷한 사진이 저 사진은 이제 최근 사진이고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한번 그 머그샷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또 마이클 잭슨 팝의 전설이죠. 또 빌 게이츠. 자, 빌 게이츠 젊을 때 맞습니다. 저렇게 머그샷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참 옛날이죠?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상 이색적인데 또 타이거 우즈까지 저 때는 이제 그 유명한 자동차 사고 맞습니다. 음주 후에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술 취해가지고 눈이 감겨 있잖아요. 미국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타일지라도 다 공개합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강력 사건 범죄자는 체포 즉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합니다. 말 그대로 공산주의 국가답게 예. 그냥 바로 공개해요.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어떤 사회 통제적 속에서 엄벌주의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이제 머그라는 이제 단어. 머그샷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큰 잔이라는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는 큰 커피를 마시는 큰 잔이라는 의미도 머그잔. 얼굴이라고 하는 속어도 있습니다. 네, 얼굴.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공개하는 거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은 웨스턴 서부 무비를 보면은 19세기에 이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현상수배거든요. 원티드.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그대로 전통처럼 이어져 오는 것이 지금의 머그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티드 해가지고 보안관들이 잡으러 다니고 하는 영화 우리 그렇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지요. 30년 뒤가 되면요,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 2명도 안 될 것이라는 통계청의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갈수록 지금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라는 자료에 보면은 2020년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가 2.37명인데요. 이제 2025년 내년에 가면 2.19명, 그다음에 2030년에 가면 2.09명. 그래서 쭉 계속 줄어서 2050년에 가면 1.91명으로 2명이 채 안 되는 네. 이러한 수치가 전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2050년에 아까 평균 가구원 수를 1.91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이때 2050년 가면은 39.6%로 현재 그 2020년 통계 31.2%에서 확 늘어나는 거의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10집에 4집, 예, 5집에 그렇습니다. 2집은 1인 가구다. 그렇습니다. 1인 네. 가구가 그만큼 이제 늘어난다는 수치가 나오고요. 총 가구 수로 좀 따져보면 총 가구 수가 이제 2039년에 2,387만 가구에서 2050년 가면 2,285만 가구로 전체 이렇게 2039년의 정점에서부터 계속 떨어져 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중에서 1인 가구를 따로 따져보면 2020년에 648만에서 8만 가구에서 2050년에 가서 905만 가구로 1인 가구는 총 가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 엄청 늘어나네요. 거의 이런 뭐 통계입니다. 예. 이게 205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한 900만을 넘는다. 그렇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현상이 바로 초고령화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가요, 급증했어요. 이 원인을 저희가 보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고령 핵가족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35.5%인데 최초로 70대가 20대를 앞질렀다. 근데 이게 고령 핵가족인 것이 이전에는 연령대가 높아도 가족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녀들하고. 근데 이제는 고령 핵가족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부부만 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따로 살고.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바로 1인 가구가 됩니다. 60세, 70대 1인 가구 원인은 바로 배우자 사망 사유가 최대가 되는데 그런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고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22.4%로 적지 않은 비중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혼자 살고 싶어서가 1인 가구가 되는 이유가 14.4%입니다.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산다죠, 그러니까. 이른바 네. 능동적 선택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통계청에서는 남녀 수명 차이로 배우자 사망 사유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사망 사유, 그러니까 남성들의 평균 수명보다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좀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통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이제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수입이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분들이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이건 왜 그럴까요?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통계 결과를 보더라도 화면에 바로 보실 텐데
연수입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미만의 1인 가구 비중이 41.5%로 저게 제일 많아요. 매우 높습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대부분 미혼 비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크면서 실제적으로 가족 구성도 이제 1인 가구로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돈이 없어서 그냥 결혼 않고 혼자 산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군요. 연수입 5천만 원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은 낮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소득이 양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은 이미 가족이 구성돼 있고 상당히 고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까지도 발생을 한 그런 가족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네.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중에는요. 생활비,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해요. 이게 또 내수와 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 내수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그 월세, 수도, 그다음에 광열비, 이른바 주거 비용이 전체 지출의 20.2%로 가장 큰 비중을 세 차지하고 내고 있거든요. 물 쓰고 전기 쓰고 보일러 쓰고. 예, 주거에 네. 관계된 거 이게 가장 크고 그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음식과 숙박비 이렇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1인 가구의 월 평균액을 잠시 보면 163만 원으로 이제 소비 지출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혼자서도 저 정도는 써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기본 다 이제 주거하고 또 아까 음식 숙박 다 먹고 하는데 쓰는데 이 중에 2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좀 따져 보면 주거비 중에서 월세 비중이 무려 64%로 그러니까 벌어서 64%는 다 월세 내느라고. 예, 그래서 30대 이상과 비교할 때 무려 20에서 40% 포인트가 이 월세 비중이 20대 청년 가구가 높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1인 가구의 이와 같은 주거비 부담이 무엇보다도 내수 회복 또 우리 그 경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세 이하 청년이 100만 원을 번다 치면 64만 원은 월세나 이런 걸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쓸 돈은 40만 원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경기나 뭐 여기에 경기와 관련되는 무슨 사 먹고 좀 지출하고 옷 사고 뭐 이런 데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내수가 발목이 잡혀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참 심각하고 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중요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KTV 보시고 있어요. 저소득 청년 15만 명에게 1년간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거주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9에서 34세 청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청약 통장 가입하셔야 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 안 한 분은 안 돼요? 한 사람들한테만 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 25일까지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2달 이상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시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바로 시간 날 때 바로 방문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한 달 내에 가능한지 여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빠짐없이 조건이 된다 싶은 분들은 빨리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정부뿐 아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수원시의 경우는 그 1인 가구 축제 이름하여 쏙 페스타라고 하는데 예, 이 1인 가구 축제를 통해서 1인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안산시의 경우는 청년 1인 가구의 먹거리 실태를 조사해서 지난달 14일 날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주시의 경우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공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 전을 지난 5일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중에 이 서울의 주거비나 이게 비싸서 많이 사시니까 이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권에 있는 지자체가 좀 이런 정책을 더 활발히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서울에 직장을 두면서도 특히 주거를 경기도에 주고 있는 출퇴근하는 인력도 많고 또 경기 자체에서 또 생활 근거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 1인 가구 특히 청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지자체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 김수미 씨 얘기인데요.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때 일기를 쓰다 만 것을 또 편지 같은 걸 쓰다 만 것을 그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내서 소개한 적이 있었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40년간 쓴 일기가 이번에 책으로 묶여져 나온다는데 자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전원일기가 아니라 국민배우 김수미의 인생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실 텐데 김수미 씨의 이 죽음에 대해서 30대부터 쓴 일기인데 나는 탄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되는데 인쇄는 전액 이제 기부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뭐 수익 사업이 아니다는 거네요. 전혀 아닙니다. 극단적 선택 결심한 사람들 또 청소년들에게 인생 철학을 건네는 내용이 될 겁니다. 정말 적나라한 김수미 배우의 삶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6필 원고로 안녕히 계세요라는 이제 제목으로 글을 써왔던 것인데 생애 마지막 글도 이제 소개가 될 정도로 배우 김수미의 삶 그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고 또 절망하고 또 희망을 잃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는 그 아들이 운영하는 식품회사가 겪은 송사, 이 재판에 따른 범민과 고통, 본인의 40년 연기 열정, 또 그 자녀를 기를 때의 기쁨 같은 김수미 씨 특유의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절절히 쓰여 있다죠? 그렇습니다. 아주 솔직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읽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아들이 이제 회사 운영하면서 겪었던 그런 김수미 엄마로서의 아픔 이런 부분 들었는데 하루하루가 고문, 숨이 턱턱 막혀 밥이 모래알 같다. 요리 솜씨가 빼어난 이 김수미 씨인데 밥이 모래알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주님, 저 죄 안 지었습니다. 횡령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네. 이런 송사를 겪으면서도 겪었던 그런 이제 고통도 나와 있고요. 배우로서의 감성도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녹화하고 연습하고 참으면 어떤 대가가 있겠지.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일용음료로 알려져 있는 배우 김수미의 삶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일기니까 뭐 필요한 분들 또 인생의 철학을 또 깨닫고 싶은 분들 많은 분들이 좀 독서에 이 책이 또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북한에서는요 날씨가 남쪽보다 훨씬 더 춥잖아요. 그런데 한파를 무릅쓴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겨울날 식량과 땔감이 가장 큰 걱정인데 땔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 당국이 두발, 머리 길이와 혼전 동거까지 단속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필리핀 국제회의 다녀오셨다고요? 네, 마닐라 행사 다녀왔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식량난이 겨울 들어서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두부 찌꺼기인데 이게 이제 별미로 반찬으로는 저희도 먹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이걸 주식, 끼니로 해결하는 주민들이 아주 많다죠? 네, 비지는 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칼로리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
두부가 흔하지 않듯이 비지 역시 대단히 귀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비지로 뭘 해먹는다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쌍해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로서는 괜찮은 영양가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비지 먹는 사람은 좀 낫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비지로 먹으면 그런 사람 비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비지로 먹는 건 상당히 괜찮은 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소장님도 북한 계실 때 비지에다가 소금 뭐 이런 거 장 섞어서 죽처럼 드셔보셨어요? 비지는 먹어봤지만 저는 이제 60년대 청소년기를 보내고 70년대 또 군에 있어서 그때는 북한이 그렇게 뭐 비지를 막 주식으로 먹어야 될 만큼 어렵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고난이 행군 뒤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옥수수 뿌리, 옥수수 대를 가루를 내어서 먹어야 할 때도 있었으니까 비지가 그만큼 영양가가 높다는 건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1990년대 뭐 북한으로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고난의 행군 때 그때나 먹었던 꼬장떡 저 이름이 참 특이하던데 네.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꼬장떡도 원래는 이제 쌀이나 밀가루가 섞이지 않고 옥수수 가루로만 만드는 게 꼬장떡입니다. 양쪽 이제 동글하다가 빼쪽하게 이제 끄트머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순수 옥수수 가루로 만들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 네. 거기에다 뭐 쌀교 가루를 넣거나 다른 뭐 옥수수 송치, 옥수수알 뜯어먹고 그 안에 가루를 섞어서 만든다면 그 만들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 흔한 떡은 아닙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 옥수수 빵도 없어서 아사, 즉 굶어 죽는 주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의 생생한 증언이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옆집 분들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 시장에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굶어서 쭉쭉 길에 쓰러지는 거예요. 가만히다 실어서 그냥 공동묘지에다 그냥 땅 파묻어가지고 아무 땅에다 막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맞아요, 거예요. 이 무슨 나라가 이러냐. 우리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구나. 이런 걸 그 다음에는 조금씩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면 잡아가니까. 자,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는데 그냥 실어다가 가마니에 싸서 갖다 묻는다. 예.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묘지도 제대로 준비될 수 없고 또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버리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인민위원회나 이런 데서 실어다 버리는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말 참혹한 장면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 매체들은 요즘 식품 공장을 지었다. 뭐 이런저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주로 이제 충청강 이남, 그러니까 평안남도, 평양, 뭐 황해도 뭔가 그래도 조금 식량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이 식량 뭐 식품 공장이 건설됐다 그러지 저 뭐 함경북도나 뭐 이런 데서 건설됐다는 소식은 들어볼 수 없는데 네. 이것은 역시 북한의 언론이 나름대로 인민 생활을 위해서 뭐 김정은과 노동당이 노력하고 있다 이걸 과시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저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대로 원료나 이 전기가 없어서 사실은 작동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계는 그럴싸한데 원료가 없어서 실제로 작동은 거의 안 된다. 그럴싸해요, 보기에는. 네, 그렇죠. 아주 그 뭐 만들려니까 딱 당에서 만들려니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작동시키려면 아닌 게 아니라 콩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 미역이 있어야 되고 수산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선전용으로 사진은 공개하는데 콩이 없으니까 뭐 된장도 밀된장 뭐 밀된장이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된장까지 만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빗댈 때 쓰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 있습니다.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을걸? 근데 북한에서는요. 매주를 콩으로 쓸 수가 없대요.
콩으로 쓸 수가 없대요.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 콩이 너무 귀해서 된장을 밀로 만든다.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밀로 이제 원료를 쓰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밀된장은 좀 고급스러운 거고 한때는 이제 도토리 된장. 도토리 된장? 네, 도토리 된장. 그걸로 된장이 되나요? 뭐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콩을 넣어서 그 원료를 만들어내지만 북한에서는 일단 밀도 없고 콩이 없으면 도토리를 따다가 그걸 부스러뜨려서 그 가루로 이제 된장을 만드는데 된장이 너무너무 씁니다, 그것은. 그렇죠. 밀도- 밀을 예. 건조시켜서 콩깻묵을 섞어서 한다? 껍질이 막 씹힌다면서요? 그렇죠. 껍질이 씹히고 그래서 이제 밀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절대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저쪽 함경도나 북쪽 산악지대 사람들은 전부 다 도토리 된장 먹지 밀된장 먹지 못합니다. 네. 자, 이 먹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북한 춥잖아요. 이제는 땔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지역에 따라 곳에 따라 정말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우리는 뭐 영하 4도 간 적도 없는데 영하 1, 2도만 돼도 춥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곳곳이 부족으로 비상이라죠? 예. 이 문제는 우선 그 환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환율? 예, 환율. 이제 북한의 환율이 12월 들어서 1일에서 8일 사이에 폭등을 해가지고 올 연초에만 해도 1달러에 8,400원 하던 것이 네. 올 그 11월 말에 가면은 거의 11월 말을 거쳐서 12월 초에 들어서면 지금 현재는 1달러에? 1달러에 41,000원. 4만? 예, 41,000원으로 무려 연초에 비해서 5배를 폭등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5배를 폭등을 해서 결국은 이러한 폭등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북한의 화폐 가치가 하락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땔감을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돈 주면 땔감도 못 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땔감 사는 걸 포기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 돼서 그 나무 땔감 이른바 이제 화목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런다 합니다. 이 나무 땔감의 한 단에 무려 그 7,000원에 이르고 그다음에 구공탄 한 장에 12,000원. 그래서 쌀값보다 땔감 구하는 돈이 더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런 현상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쌀보다 땔감 구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이대로 겨울을 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안 소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게 추울 때 못 먹는 게 더 힘드냐, 추워 얼어 죽는 게 더 힘드냐, 뭐 이런 쉽지 않은 선택을 여쭤볼 수 있는데 화목을 달러를 줘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 달러 가치에다 북한 돈을 이제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북한에서 올해 초에 근로자들의 월급을 10배로 인상시켜 버렸습니다. 10배. 10배. 그러니까 이제 보통 2,500원 내지 3,000원 받던 근로자들이 월급이 3만 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만큼 또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가도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북한 돈으로 아무리 10배 아니라 20배를 올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땔감 하나 보통 끈 한 뭐 50cm로 묶는 게 거의 1만 원 정도 하다 보면은 북한 돈 1만 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0배 올려서 1만 원이래 봤자 쌀 한 킬로에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사실 그 1만 원이면 쌀 한 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과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뭐 교수나 군인대 외에는 다 장마당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가 뛰어버리고 또 물자 공급은 안 되다 보니까 인민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얼어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는 혹간 술 드시고 밖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동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요즘 겨울 동사자가 매우 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라는 게 이제 그 워낙 춥지 않습니까? 초장 뭐 양강도, 갑산, 뭐 삼수 이런 데는 그냥 40도, 영하 40도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뭐 물론 산골짜기 사람들은 집에 가만 엎드려 있으면 되지만 뭐 도시나 공장지대 사람들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우선 잘 먹고 잘 먹은 사람, 기름이 좀 진 사람은 또 웬만한 추위도 잘 견디지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견딜만 하죠. 예. 네. 근데 이 뼈만 남은 데다가 이 동복이라는 게 겨울옷이 방한옷이 북한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뭐 카메라에 나오는 건 뭐 그럴듯하게 저걸로 나옵니다만은 이 옷을 잘 못 입고 잘 못 먹고 그래서 그냥 얼음판에 팍 넘어졌다 하면 약간의 저 현상에 의해서도 거기서 더 이상 못 일어나니까 살아남을래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궁이 동거란 말이 저는 참 와서 이 귀에 꽂히던데,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아궁이 둘러싸고 같이 겨울을 지낸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장작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나무, 화목이 잡목이든 장작이든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불 좀 떼는 장소, 떼는 집, 거기로 이제 장작을 못 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까 이제 아궁이 동고라는 이런 새로운 신조어까지 생겨나서 지금 겨우 공생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땔감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무 구하기에 어린 학생들까지 다 동원을 시켜야 하고, 땔감이 없는 집에서는 인조 석탄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타긴 합니까? 예, 타긴 타는데 북한은 원래 탄광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뭐 석탄 아오지, 뭐 툭하면 아오지 탄광 하니까요. 아오지 탄광, 뭐 개천 탄광, 탄광은 많으니까 캐기만 하면 되는데 또 그걸 날라가야 되니까 날라오지 못하니까 저 인조 말하자면 불뗄거리가 뭐냐면 이제 톱밥이나 뭐 콩깍지나 나무 잎사귀를 섞어서 그걸 가루를 내 가지고 거기다 진흙을 넣어서 응고시켜 가지고 불을 떼는 건데 이게 그 발열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겨우 그저 냄비 얇은 냄비나 끓여서 죽이나 끓여 먹을 정도지 뭐 난방이 된다든지 뭐 더운 물을 끓인다든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욱 추위에 떨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석탄을 인조로 만든다. 참 그런 얘기군요. 때가 때인 만큼 최근 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는 각계의 따뜻한 손길이 밀려든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지자체들이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그다음에 자녀 학습비, 그리고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주경찰서의 경우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하여 연말 연시를 맞아 꿀과 참 가자미 이런 맛있겠네요. 것들을 네.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시의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이런 행사를 최근 실시하기도 하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활발히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쪽에 아무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 당연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훨씬 더 그런 청소년들이 많겠죠. 자, 정부 지원금 확대가 됐다고요? 예, 예. 우리 정부는 이제 지난달 1일부터 18세에서 24세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제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18세 미만의 무연고 역시 무연고인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함께 거주지 보호 기간이 5년이 지났어도 일정 기간의 취업을 유지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네. 지원하는 새 출발 장려금 제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대비가 같은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식량과 땔감 격정이 참 태산 같지만 북한은 한류 열풍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이 김정은 지시로 혼전동거까지 단속 중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도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렵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랑이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혼전 동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걸 또 당국에서는 비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숙박검열. 북한은 그러니까 인민반장이 사회안전원, 경찰관을 대동하고 이렇게 그 집들을 이제 밤중에 급습을 하는 걸 이제 숙박검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
집에 들어가서 결혼하는 남녀가 자는 것까지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자는 네. 거 몇 예. 사람이 자는가, 친척이 왔는가 이걸 검열하는 게 숙박검열인데 그걸 검열을 하고 나서 걸리면 이게 노동교화소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뇌물을 그 안전원한테 뇌물을 찔러주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또 뇌물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무려 150만 원. 북한 돈인가요? 네, 북한 돈이죠. 우리 그죠? 큰 돈인가요? 엄청난 큰 돈이죠. 한 달 월급이 보통 근로자가 올해 올라서 3만 원인데 15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50달 예. 월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찔러주면 면피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동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네, 그게 다 한류 열풍의 원인이기도 하다는데 이불 속을 단속하는 정권은 동서고금으로 별로 성공한 적이 없죠.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동거가 늘어난 이유 뭔가요? 네, 말하자면 이제 북한은 그 이혼을 또 못하게 합니다. 이혼도 안 된다. 예, 결혼은 그냥 뭐 말리지 않지만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면 인민위원회에다가 결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 했다가 또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이혼율도 북한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부 싸움도 많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할 때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 출신 성분이 맞지 않아서 나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런데 한해서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면 무슨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고요? 이혼하면 그러니까 허락 없이 이혼했다. 별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4-5개월의 노동 단련형을 가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혼전 동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도 결혼 정년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별로 이제 안 따지는 분위기가 확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북한은 뭐 김정일도 뭐 이설주 할 때 결혼할 때 20대 했지만 요즘 30대 초반이 돼도 북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국이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어린이는 태어나지 않으니까 결혼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겁니다. 네. 하라는데 안 하고 또 혼전 동거하다가 뭐 슬쩍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 문란 현상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70대 전후 분들, 60대 후반 분들은 두발 단속 얘기하면 옛날 생각 좀 나실 텐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자, 그런데 북한에선 또 생겼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머리 스타일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고등학교 교실에 감시용 CCTV까지 설치됐다고요? 예, 최근에 그 평안남도의 한 고등중학교 그 교실이 이제 카메라 설치된 게 공개가 됐는데 그건 아마 여러 가지 두발 문제 또 학생들의 공부 태도 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또 나쁜 거 가르치지 않나 뭐 다목적일 겁니다. 보통은 저렇게 짧은데 요즘 길르나 봐요? 예, 북한 청소년들은 상당히 그 머리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는 이것을 이제 자본주의 즉 반사회주의라고 비판을 하니까 원래 청소년들은 또 하지 말라는 걸 또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청소년들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어디나.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제 남한을 따라하는 건 저기 CCTV가 있네요. 네, 저 CCTV가 딱 설치돼 가지고 그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정말 꼼짝 못하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완전히 자유를 구속하는 저런 첨단 기술. 북한에서 무슨 큰 대회 할 때 모든 사람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달래 그런 게 아닙니다. 너네 감시 카메라에 뭐 졸거나 이거 걸렸다 너네 그 자리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서 대유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 현빈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렇죠. 현빈이든 뭐 장한 뭐 누구든 이 그 남한의 이제 잘생긴 미남들의 얼굴이 북한에 공개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걸 이제 너가 하면 나도 하고 유행이 또 북한에서는 상당히 그 빠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자, 혼전 동거 단속하고 이혼 단속하고 머리 단속하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네, 안찬일 소장님 그리고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수선한 12월도 이번 주말과 일요일로 중반을 넘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하고 신년 계획도 세우시는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